증시를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준 생산자 물가지수 PPI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0.8%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인 0.7%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0.3%, 이 역시 예상치 0.2%보다 높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근원 PPI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대비로는 2.7%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골 때리게 된 것은 CPI는 둔화세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PPI는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인데, 생산자 물가는 결국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도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에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건 결국 연준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나올지 여부, 막판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줬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두 개 지표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불균형할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입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 3.3%로 집계되면서 전달의 3.4%에서 하락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9%로 전달의 3%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둔화될 거라는 점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시건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을 단선적으로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끔 이 다른 방향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거의 동시에 지금 등장을 해준 건데,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한 방은 8월 31일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연준은 이번 PCE 결과를 놓고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추가 인상할지를 결정할 가능성 상당히 더 높아진 건데, 이번 PPI 데이터를 보면 PCE도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11월에 인상할 가능성,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을 판단하고 전망하기가 꽤나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고, 추가 파산 위험성이 제시되고 있고, 국가 신용 등급까지 까였습니다. 이 정도 표현만 놓고 보면 어디 무슨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벌어질 법한 그런 상황인데, 저 중에 하나만 터져도 그 자체가 사실은 꽤 무거운 이슈들인데, 저 모든 상황들을 모두 지난 몇 달에 걸쳐서 겪고 있는 곳, 바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 어쩌면 마탱이가 가는 속도에도 슬슬 가속도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뒤에 숨어있는 수학적 셈법. 제목은 재밌고 내용은 진짜 골 때립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30년쯤 군대를 거느린 보험회사 꼴이 날 것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는 되려 피치의 결정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국채 운용 방식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서 이것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하면서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이 돈을 푸는 우악스러운 방식, 그렇게 적자 규모는 최악의 수준이고, 이걸 이른바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게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적자, 부채 경제 시스템을 정치권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 다시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국채 투자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형편없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욕대 재무학과 아스와스 다모다라는 국채 투자와 주식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1928년에 100달러를 3개월 국채에 투자했다라면 2022년 말 평가액은 2141달러, 수익률은 21.41배가 됩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46,379달러로 평가액이 늘어납니다. 가장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건 주식이었는데 S&P 500을 기준으로 98년 전에 마찬가지로 100달러를 넣었다라면 지난해 말 평가액은 62만 4,532달러, 수익률은 6,245.34배입니다. 주식 투자가 국채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무려 291배 더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40년 최고 수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고금리 상황을 부채 경제를 구축한 미국 정부 역시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은 10월에 마감하는 2023 회계년도에 미국의 부채 규모가 GDP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빚이 생산성을 추월하게 될 거란 얘기인데, 이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군대를 거느린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트위터 X 플랫폼에 올라온 최근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미국 빅테크 등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정리한 건데, 비트코인이 3820% 오르는 동안 엔비디아는 11,977% 올랐고, 테슬라는 2279%, 애플은 1157%, 아마존은 833%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216%, 금은 40%가 올랐고, 이 기간 동안 CPI는 31%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답은 이미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꼴이 아주 난리 개판 5분 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런 상황과 아주 선명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조져버리려고 그토록 작정해서 노력을 했던 대상, 바로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스위프트 퇴출 등 서방 진영의 고강도 제재가 이뤄졌지만, 그렇게 아예 그냥 싹 말라 비틀어 죽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했지만, 여기에 적응을 하다 못해 러시아는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의 2분기 GDP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는데, 러시아는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4.5%를 찍은 뒤에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뒤집은 것이기도 한데, 국방비 지출 증가로 산업 생산이 증가했고, 사회적 지원 관련 지출이 늘었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수요도 탄력을 받았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모병 강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심화 가능성, 이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방 진영이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출액이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이 됐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종료 시기와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헤치우스는 9월 금리 동결을 끝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상화하려는 것에 따르게 된다. 근원 물가 상승세가 충분히 둔화됐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9월 동결 이후에 11월에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시나리오가 나쁘진 않은데, 요즘 대형 투자은행들 전망이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컨트리가든은 만기도래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연쇄적으로 약재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인 시노오션 역시 2,094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홍콩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특히나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은 부동산은 내수와 수출, 이것과 함께 중국 경제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위기는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뭐 하나 잘못 터지면 연쇄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묶여 있고, 공산당 특유의 엄격한 자본 통제로 인해서 해외 투자 역시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디플레이션 상황을 확인해 주다 보니까 중국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못지가 큰 부동산 부문에서 리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시장 심리는 더 약화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참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총체적인 난국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디플레이션 진입, 수출 위축, 컨트리가든 위험, 금융시장 전염 가능성,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이 아닌 유동성 지원을 선택한 것은 통화 재정 정책 측면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긴 했지만, 결국엔 시진핑이 가장 피하려고 했던 부동산 시장 지원,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그럴싸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문제 그리 대수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 악화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미국 국채 매각으로 방어에 나설 수가 있고, 이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달러 강세로 이어져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 또 실물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경우가 직접적인 영향권이 될 가능성은 매우 아주 많이 높고, 한국 경제가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외부 악재가 더해진다라면, 그것도 하필 중국발로 더해진다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와중에 가계부채는 GDP의 2배, OECD 1등 이런 거 먹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타격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그래도 더운데 짜증지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컨트리가든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중국판 리먼 사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전이 확산의 주인공은 중국의 중룽국제신탁입니다. 이 회사는 금융그룹 중쯔그룹의 계열사인데, 지난해 총 운용자산이 145조 원에 달하는 중국 10대 신탁회사입니다. 듣보잡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 유동성 위기가 악화되면서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룽 신탁의 펀드 4개에 돈을 맡긴 상장사 3곳에 거래소 공시로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이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8억 원 수준인데, 문제는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만기 예정 상품인 270개, 7조 2천억 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1위 컨트리가든과 맞물려서 중룽신탁 정도가 실제로 무너지는 상황이 겹겹이 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라면 그 여파는 꽤나 심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개발사들이 그 돈으로 부동산 난개발을 하고, 서민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 난개발의 결과물들을 사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황이
이어져 왔던 건데 큰 기둥 2개가 위기에 빠지면서 전체 시스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은 24,800달러 방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는 28,786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24,8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2만 달러까지 급락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한동안 약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7월 이후 약세가 이어지면서 28,000달러 지지선이 깨졌고 현재 24,000달러에서 25,000달러 구간에 많은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가을까지 약세 모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도 추가 약세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더블탑 후반부 형성을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주 주간 종가가 25,900달러 아래에서 정리가 되면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을 더 악화시킨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했다라는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비트코인의 급락세를 더 부채질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QCP 캐피털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스페이스X 비트코인 매각 보도가 시장 변동성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선까지 폭락을 하며 지난해 11월 저점 이후 보여왔던 쐐기 패턴이 무너졌다. 특히 상당한 물량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청산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했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비트코인 급락의 촉매제 역할을 한 건데 이건 2021년과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상한가, 하한가 기록을 기억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참 어려운 인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